네, 조합의 사업 시행 계획에 관한 기본 행위와 인가처분의 효력을 기본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판례는 사업 시행 계획의 변경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변경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원고 적격이 어떠한 경우에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행정행위의 처분의 하자가 무효인지 취소인지, 그리고 이제 인가처분의 기본행위와 인가와의 관계까지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이 결합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사실관계를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이 있는데요. 항상 조합과 관련된 소송은 조합에 대해서 조합의 사업을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나오는데, 반대하는 자가 항상 원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피고는요, 조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인가처분 무효소송도 함께 제기했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장 행정청과 그 다음에 조합이 피고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합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을 조합은 A 사업 시행 계획을 이제 만들어서 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다 도정법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된 이후에 조합은 이 사업 시행 인가에 관한 내용, 사업 시행은 바로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건 조합을 설립하고 한 경우에 해당하니까요. 사업 시행 계획은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거죠. 관리처분 이전에요. 자, 그런데 이 사업 시행 계획은 조합 설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처분성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자, 이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지면 조합원들은 당연히 권리의 영향을 받겠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분양 신청을 받게 됩니다. 보통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이제 아파트 형태가 5층이었다가 35층으로 늘어나거나 또는 이제 세대수가 조금 변화가 있거나 위치가 변화하게 되죠. 자, 이래서 이제 분양 신청을 받게 되는 게 사실은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이제 분양을 받지 않게 되니까 현금을 받고 이 조합에서 나가게 됩니다. 즉 현금 청산자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원고는 이 상태에서 현금 청산을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고시를 받고 난 뒤에 이거를 조금 더 변경을 하게 됩니다. 설계를 변경하게 되거나 다른 이유로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B 사업 시행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에서 B로 이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을 결의하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 행위죠. 그쵸?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기본 행위를 이제 사업 시행 인가, 행정청에다가 인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도정법은 요 내용에 대해서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변경이 실질적인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분담금을 변경시키거나 분양 평행을 변경한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이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그냥 경미한 상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분양 신청을 새로 받는다는 건 굉장히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분양 신청까지는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의심이 생기겠죠. 실질적 변경이 뭐고 실질적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새로 받는 거고요.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이제 분양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권리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이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첫 번째 사업 시행 계획의 변경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정비사업 비용이 23% 증액된 상태로 이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 법원은 어떠한 판단 기준을 제안하게 되냐면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이것이 당초 사업계획을 완전히 전제하는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판단은 당초 사업기간 계획의 변경과 그 다음에 이 기간, 그리고 이 당초 사업 시행 계획을 유효로 전제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처분들의
그 관련된 사항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고 적격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이제 보고 현금 청산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B조합이 B조합에 B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탈퇴를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B는요, 문제는요, 이 갑이 B 결의가 무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업 시행 결의가 A에서 B로 변경이 됐는데 이 결의 자체가 만약에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가처분도 무효가 되죠. 우리 배웠죠. 그렇죠? 기본 행위가 무효니까 인가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원고 적격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 시행 계획에서 원고는 여기에서 이제 현금 청산을 한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자, 현금 청산을 이미 했어요. 그러면 사실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사업 시행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비사업 시행 계획을 다시 봤더니 내가 이 사업 시행 계획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인가처분 자체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다시 한번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인가처분을 받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이 사업 시행 계획의 무효를 다툴 만한 이익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있다는 거예요. 왜 있는 거냐? 비사업 시행 계획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무효가 되잖아요. 어차피 다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이걸 다투어 볼 만한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의 당연 무용 소송에서 이제 당해 사업 시행 계획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도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사업 시행 계획이 당연 무효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인가도 다시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요. 조합으로서는 새로운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인가를 받아서 다시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무효가 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투어 보아서 볼 만한 이익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법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이제 변경된 새로운 사업 시행 계획으로 분양 신청을 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투어 볼 만한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사업 시행 계획 하자의 무효 여부입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이 무효니까 인가처분도 무효다라는 걸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계획이 무효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무효인 경우와 취소인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그 효력이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기본 행위가 지금 여기 사업 시행 계획이죠. 그쵸? 그리고 이 인가처분이 있는데요. 기본 행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는 지금 여기서 특별하게 하자가 있다고 사실관계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하자가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도 당연히 무효고요. 기본 행위 자체를 다투면 됩니다. 인가는 다툴 필요가 없으니까요. 취소인 경우에는 일단 기본 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모든 행위는 유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 행위가 취소가 된 이후에는 이 인가도 당연히 실효되겠죠. 그렇죠? 자, 요 유형을 따르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사업 시행 계획의 무효 여부가 이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효가 되면 이제 행정청으로서는 조합으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사업 시행 계획이 정비사업 비용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변경된 사업 시행 내용과 함께 기존 동의자들에게 이 동의를 처리할 수 있음을 고지할 수 있는 의무는 있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명확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정도에 이르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 시행 계획을 새롭게 만든 것이요. 자, 우리 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과 그 다음에 법규의 목적과 의미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구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사업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합에게 위임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변경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든 것 자체가 무효까지에 이르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쟁점이 사실은 우리 판례에서 이제 행정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뭐겠어요? 기본 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가처분의 효력이죠. 그리고 쟁송 방법입니다. 기본 행위인 사업시행 계획이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있더라도 당연히 인가처분은 효력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기본 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자, 이 경우도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인가처분의 무효나 인가 자체를 이제 인가에만 하자가 있으니까요. 인가를 다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인가처분에 지금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본행위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를 다툴 수는 없다. 자,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거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인가는 적법이고요. 그 다음에 인가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는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그럼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는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따라서 무효고요. 취소인 경우에는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고 취소되고 나면 실효가 됩니다. 이때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행위를 다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행위는 그대로 이제 적법인데 인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기본행위가 있었어요. 이건 유효해요. 자, 그런데 인가가 무효사유라면 그냥 무인가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기본행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인가가 실효되게 됩니다. 무인가 행위가 되는 거죠. 그쵸? 기본행위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기본 행위가 있더라도 인가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인가를 요하는 처분은 어떻게 돼요? 인가를 안 받으면 효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라는 점을 전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제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기본 행위도 유효하고 인가도 원칙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니까 유인가 행위가 되고요. 취소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본 행위만 남고 인가는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가 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무인가 행위가 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인가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인가를 다투면 되는 거겠죠. 자동차 사업 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판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원고는 자동차 사업 관리 사업자 조합이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피고인 울산광역시장이 다른 조합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재정적으로 기초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서 거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례는요, 인가 처분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있어서 보시는 겁니다. 자,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서 규정한 인가의 법적 성격을 보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죠. 즉, 조합을 설립했지만 인가가 없으면 무인가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가의 법적 성격, 단체 결성행위라는 사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요건을 갖추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니까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가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가를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기본 행위는 있는데 인가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취소하고 난 뒤에는 효력이 실효된다고 했죠. 그쵸?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인가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앞에서 우리 요거 그림에서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량권 행사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의 사례로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 편등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행위 중에 인허가 의제는 독자적인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복합민원 또는 원스톱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기관 가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A부처, B부처, C부처, 무슨 D 지방자치단체 여러 군데 다 가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원스톱 서비스, 여러 기관에 가서 받을 필요 없다. 주된 허가 하나를 신청하면 다른 법률상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심사 과정에서 행정청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건축허가인데요. 건축허가는 그 안에 21개 정도의 타 법령이 함께 준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허가를 하나 받기 위해서 그 토지의 물론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 하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천 전용 허가, 그 다음 산지 전용 허가, 개발 제한 행위 구역부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 그 다음에 환경오염과 관련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대기 환경 배출 시설에 관한 허가, 그 다음에 소음, 진동, 도시공원 점용, 도로 점용, 이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의 토지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었죠. 그쵸? 자, 그런데 원스톱 서비스, 인허가 의제 제도에 의하면 당사자는 이런 걸 다 신청할 필요 없어요. 물론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산지 전용을 받아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양식은 첨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국토 개발에 관한 제한에 있다. 그러면 이것도 양식은 첨부해야 됩니다. 양식을 첨부해서 건축 허가서 하나만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이 행정청이 관련된 이 첨부된 서류를 보고요. 관련된 행정청에 다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건축 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되는데 당신네 부처나 또는 어떤 관계인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가 신청이 되고요. 이 민원 협의회에서 건축 허가를 하면서 나머지 허가들의 내용에 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행정청은 어떠한 절차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요. 만약에 산지 전용 허가나 도로 점용 허가 안에 어떤 요건이 있는데 그 내용적으로 중요한 심의 대상이다. 그랬을 때는 건축 허가 심의를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심의도 함께를 해요. 그래서 이 의제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의제되는 행위의 요건이나 내용적으로 심의를 했을 때 갖추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이 의제되는 행위 요건이 미비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실체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선택했다고 해서 실체적 심사를 안 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각각의 내용도 실체 심사를 하고요. 물론 건축허가도 실체 심사를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실체 집중 부정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 하천 전용 허가인데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제되는 행위에 의견 청취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에는 절차는 집중설이고요. 실체는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일괄 협의 내용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하거나 건축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된 행위에 관한 허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이 허가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제되는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받은 것에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불복 처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대상은 건축법상 허가 거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주된 허가 처분만 다투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의제된 허가인 이 도로 점용 허가나 하천 점용 허가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 건축 허가를 다투면서 이 안에 하천 점용 허가도 함께 다투면 돼요. 행정청이 설사 하천 점용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건축 허가를 거부한다라는 표현을 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툴 때는 건축 허가를 다투게 됩니다. 다투면서 하천 점용 허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취소 소송으로 만약에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주된 인허가의 변경, 취소, 철회는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요. 건축 허가에 관한 어떤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에 대한 걸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의제된 인허가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하면서 하천법상 허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천법상 어떤 요건이 바뀌거나 변경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얘만 취소, 변경, 철회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인허가 의제에 관한 변시 출제 기출 지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예,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요건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의제되는 행위에 관해서도 요건심사가 이루어진다. 즉 실체 집중 부정설입니다. 실체에 관한 행위까지 그 주된 행위에 이제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의제되는 행위도 실체적으로는 심사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툴 때는 주된 인허가에 관한 다툼을 하면 됩니다.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을 하면서 그 의제되는 행위에 관해서도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만 이 의제되는 행위에 어떤 절차가 있을 때 그 절차까지는 별도로 또 거치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제되는 행위의 절차는 집중된다라는 거죠. 절차는 집중설, 실체는 집중 부정설입니다. 자, 그리고 인허가 의제되는 처분의 공시방법, 그 의제되는 대상, 이 의제되는 행위에 어떤 공시방법의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의제의 효과에는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주된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된 처분의 어떤 의제되는 행위의 효과에는 영향이 있지만 주된 처분에는 이제 주된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행정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자, 이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왔는데요.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굉장히 길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왔습니다. 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인식이나 판단 등 단순한 정신작용을 요소로 한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가 사실은 별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확인, 공증, 통지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공증과 통지에 관한 겁니다. 이 내용들이 과연 처분성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과거에는 행정청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날 행정소송의 처분성을 확대하는 개념들이 논의가 되면서 이제 단순한 확인이나 공증이나 통지와 같은 그냥 행정청의 단순한 반복적인 행정작용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하려는 판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거에서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국가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발명권을 특허를 확인해주는 행위, 특허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결, 소득금액 결정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확인 행위에 해당하고 확인 행위는 공적인 판단과 선언이기 때문에 어떤 확인 요건에 해당하면 보통은 기속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행정청이 당선인에 대한 결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행정청은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면 그걸 이제 기표한 내용들을 산정해서 그대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증이죠.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의 종부를 공적으로 확인한다 그러죠. 그렇죠. 자, 그래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의문이나 분쟁이 없는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정신적 작용에 불과하고 기속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등기부 등록에다가 등기를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나 토지대장에다가 그 내용을 등재하는 행위, 그 다음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합격증을 교부하는 행위, 여권이나 영수증을 교부하는 행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제 접하는 행위들입니다. 자, 이러한 공증은 사무의 어떤 편의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운전면허를 부여했다면 그걸 등재를 해야지 공무원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더라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다가 건물에 대한 건물 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청이 예를 들어 부산시 도시계획과나 또는 건축가 내에 보면은 무허가 건물 우리 관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기록이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등본에다 무허가 건물이다라고 등재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한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아직까지는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등재하는 행위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무허가 건물 등재 대장을 삭제하는 행위는 처분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비슷한 공증 행위인데요. 판례에서 이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 신청을 했는데 우리 토지가 전에서 대로 바뀌었다고 이제 대로 이제 바뀌는 결정을 받고 이를 이제 변경하는 이제 기록을 해달라는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반려를 했어요.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걸 단순한 공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 피해를 받게 되죠. 그렇죠? 지목이 사실상 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등기부나 토지등재대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토지 거래할 때나 그다음에 토지를 활용하거나 다른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영향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처분성이 있는 거다. 토지 분할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도, 건축물 대장에 대한 직권 말소 행위도,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도 과거에는 이게 그냥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거부한다고 해서 처분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봤는데, 오늘날에는 이걸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다른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적 효과는 공증이 이루어지고 나면 공적인 증거력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는요,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사실행위인 통지와는 구분이 되고요. 여기에서 통지는 관념의 통지나 의사의 통지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사업인정고시, 그 다음에 대집행 계고나 납세 독촉 같은 경우는요, 대집행 절차에서 개통실비,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 과거에는 이거 하나하나가 처분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대집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절차에 불과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오늘날 대법원은 이거 하나 하더라도 국민이 이 시점에서도 충분히 다툴 수 있고, 통지가 이루어졌을 때도 그거 하나하나도 모두 다툴 볼 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 왜냐하면 대집행이 이루어지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권리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회복할 수 없는 침해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권리구제를 나중에 받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다툴 수 있도록 이러한 의사의 통지인 경우에도 처분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최근의 경향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당연퇴직의 통보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간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 일정한 연령이 되면 당연퇴직하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퇴직 통보는 처분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원 임용기간 만료 통지, 그다음 납세 도촉, 대집행 계고는 처분성이 있는 행위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들은 이 판례들 자체가 선택형이나 사례형의 문제로 만들어져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 직권 말소 사항에 관한 내용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일반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을 하고 나면 건축 행위에 대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어떤 대장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물의 세부적인 사항, 어떤 콘크리트로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건축물에 대한 기록은 사실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형성하거나 의사적인 행정청의 의사가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기록하는 행위다. 등재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행정청이 이걸 등재를 신청했는데 등재를 거부하거나 또는 이 등재에 대한 등재에 대한 직권으로 어떤 바꾸는 처분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등재를 말소하는 행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건축물 대장의 어떠한 사항이 바뀌어서 기록이 되거나 또는 기록을 하고 싶은데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토지를 거래하거나 이 건축물을 거래하거나 이 건축물에 관한 어떤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겠죠. 사실적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법원이 고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사실관계를 보시면요. 피고는요. 2007년 벽 2면을 이제 피고가 여기서 행정청입니다. 자, 행정청이 벽 2면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된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와 실제와 그다음 건축물 건축물 관리 대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직권으로 등재 규칙에 근거해서 건축물 관리 대장 말소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고 측은요, 이거 사실관계를
행정청에서 잘못 파악했다 또는 뭐 다른 사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건축물 대장 직권 말소 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과거에는 이러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그냥 일반적인 확인 행위에 불과했다.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인 그냥 기록 행위에 불과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냐? 즉 처분성 있냐? 뭐냐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죠. 그죠?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의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는 지목의 이제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의 전, 답, 대 이런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토지나 건축물의 어떤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죠? 사실상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과거의 원심입니다. 원심은 과거의 기준대로 판단을 했는데요. 행정청이 이 건축물 대장 등재 행위는 단지 사무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이 대장을 말소하는 행위 자체가 그냥 건축물이 멸실됨에 따라서 이것을 그냥 정리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뭐라고 봤냐면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건축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 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 즉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상 처분성, 소송의 대상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요건심사에서 요건심사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 처분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 내용을 조금 다르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2010년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처분성을 확대하는 판례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죠. 그 이후에도요. 자, 건축물 대장은 공법상의 규제나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 그리고 손실보상 가액 산정 등 여러 가지 그 이후의 건축행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건축물 등재 대장이 당사자의 권리 의무의 권리에 관한 어떤 판단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 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러한 건축물 대장을 직권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목 변경에 대한 것도 설명을 했는데요. 지목 변경도 결국은 공법상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목은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목 신청 반려 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목 변경은 아래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건축물 대장에 대한 단순한 등재 거부나 또는 단순한 직권 말소 행위라 할지라도 처분성이 인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처분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건축물 대장과 관련돼서 거부, 직권 말소, 그리고 지목 변경 거부 이러한 경우는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대학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요. 이때 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2004년 판례입니다. 이 판례 상당히 유명한 판례인데요. 당시에 이제 원고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교수로 임명되어 있던 김민수 교수님이 이제 피고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또 서울대가 아직 법인화 되기 전이었으니까 국립대학교고요. 자, 그래서 원고가 이제 피고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 통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교수로 임용이 되면 4년 정도 학교마다 다르지만 한 5년 정도 해서 기한을 정하여 임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제 대체로 이제 부교수로 그리고 정교수로 승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원고의 경우에는
연구 업적이나 뭐 교육이나 그 밖에 이제 교수로서, 그 조교수로서 임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이 거부되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99년 8월 31일 날 임용 만료 취지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심은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요. 원고가 이제 재임용 거부 통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심에서는 기간제 임용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통지 결정 및 통지 제도는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처음에 이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이 되었는데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한 통지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국공립대학교 교원의 신분은 합리적으로 이제 재임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임용되는 신분인데, 이에 대해서 거부 처분의 통지를 받는 것은 당사자에게 주어진 권리 의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대법원에서 받아들인 사건인데요. 교원 신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교육공무원법 이제 일단 항상 뭘 하는 거죠? 법률을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와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우리 법원에서 4년 기간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년 보장 교수와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기간을 정한 조교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신분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국공립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절차와 어떤 그 임용 처분의 성격을 봤을 때, 헌법상 대학은 자율성을 갖고 있고 교원 지위는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인사관리 지침을 시달했는데, 그 안에 대학 자체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사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에도 합리적인 요건을 갖추면 이제 임용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문헌과 그 다음에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을 했을 때, 우리 법원은 국공립대학 조교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적어도 공정한 심사를 받아서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부 처분에 대한 처분성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인정이 된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 만료 통지는 그로 인하여 그 대학 교원의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아서 처분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